미국 증시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 다우는 0.1%가량 올랐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전일 강세를 띄었던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달러 약세로 인해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전날 386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한을 거절당한 세계 3대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세계 최대 비료업체인 캐나다 포타시에 대해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 때문에 리파이낸싱 신청은 17%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로 끝난 주간에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8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25만 배럴 감소했으리라 예측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소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다우가 0.1% 10포인트가량 더 보태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세를 이어나갔는데요. BHP 빌리턴이 다시금 이제 거절당한 이후에 적대적 M&A를 포타시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M&A 지료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장을 이끌어준 요인이었는데 무엇보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중에 2위라고 할 수 있는 타겟을 포함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괜찮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제 지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관망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도 그리고 굵직한 실적 발표도 없지 않나 싶었는데 그나마 좀 들여다볼 쪽은 유통업체들의 실적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강보합 정도로 상승세는 이어나갔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구성하는 그 업종들 중에서 유통업체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당연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익 증가율이 많이 좋아질 거 예상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호조가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큰 모멘텀은 좀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슈가 만약에 될 만한 게 오히려 M&A 시장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풍부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금 보유량이 좀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한해 가지고 M&A 시장도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시장에서 향후에 아무래도 다우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됐던 게 어제 또 이슈였고요. 네. 또 하나가 또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된 건 없지만 또 내일 발표될 이제 그 주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발표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올해는 투자자들이 좀 간만한 그런 하루를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차트를 보시면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한번 하락을 계속 경험한 이후에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인데요. 일단은 대형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는 일단 많이 좀 일단 한부 좀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약간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업종 자체 좀 작은 업종들이 실적이 좀 많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런 업종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하지 못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표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을 지금 이끌 수 있는 큰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좀 많이 제시되지 않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090선에는 일단 안착을 한 것 같은데 1100선의 테스트가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조금씩은 한 발짝 한 발짝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뭔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큰 것 같지도 않지만 상승의 기운도 세지 않다라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뉴욕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 소매 유통주가 강세를 띄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유통주 실적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월마트, 홈디포 등등의 실적이 공개된 상황에서 월마트에 이어서 미국의 대형 유통
유통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겟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실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타깃 하면은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렇게 유통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타깃은 좀 많이 못 들어온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월마트는 대부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2위가 할인 유통업체입니다. 타깃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 한 92센트 정도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14% 정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나타냈던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많이 나타난 것보다는 예상치를 좀 많이 부합했던 특징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현금 쪽 장사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실적이 좀 이렇게 많이 부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좀 많이 부합해서 나고요. 일단 뭐 그 특징으로는 신용카드 부서의 실적 개선 영향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뭐 매출액도 한 155억 정도로 예상보다는 그 매출액이 좀 많이 밑돌았는데요. 다른 그 신용카드 부서에 대한 실적 개선,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이게 환급됨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뭐 모멘텀이 일 것이라고는 예상은 좀 못했고요. 일단은 예상치가 좀 부합해 가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그 방향을 좀 많이 잡아가지 않았나 그런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겟의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조금은 챙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조금은 그래도 챙겨볼 만한지요? 네. 일단 그 세계 최대 그 농업 장비 업체인 디어가 이제 또 3분기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 1.44달러 예상치 좀 상회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농업 쪽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 농업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많이 상승했던 게 좀 특징인데요. 일단 예상치는 좀 많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한 6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매출액 증가율이 좀 나타났고요. 4분기 순이익은 한 3억 7,500만 달러 정도로 일단 그 정권가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또 4분기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됐던 게 유통자 주택 건설주들이 좀 대부분 좀 강세를 좀 많이 주도했는데 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주들 그리고 치코스라는 여성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네. 좀 증가했던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홈디포라든지 나머지 뭐 그 주택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게 좀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네. 또 이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메리칸 어페리라든지 BJ 홀세일 클럽 같은 그런 유통주들은 오히려 반면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일단 유통주도 좀 많이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어페리 같은 경우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 20% 이상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고요. 네. BJ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을 좀 그러니까 정권가에서 좀 경고 수준을 좀 나타내면서 한 2.7%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던 게 좀 대조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농기계 업체였던 디어하고 유통업체였던 BJ 홀세일은 실적 경고를 먹으면서 뉴욕 증시 장 초반에 한 다우를 1330선까지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요. 타깃의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소매 유통업체에서도 일제에다 오르는 그런 어떤 그런 통일성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소비 쪽에 극복을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또한 타깃의 실적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제는 M&A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BHP 빌리턴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최대 비료업체인 포타시를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수 가격을 더 높여서라도 끝까지 M&A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호재였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빅딜로 지금 인수가 제한됐던 게 지금 최근 들어 없었는데요. 일단 네. 정권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오히려 호재로 좀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M&A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기업들 특히 이렇게 1등 기업들 있죠. 아니면 좀 컸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좀 사상 최대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현금에 대한 그 보유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오히려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신수송 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업체 계열사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특히 뭐 최근 들어 자원주라든지 뭐 강산주가 좀 최근 들어 많이 움직이면서 BHP 필리톤 같은 호주 그 계열 그 광산업체들이 예.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좀 많아졌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의외적이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뭐 포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 비료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BH 필리턴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많이 좀 연관이 좀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식으로도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실제로 다른 사업체를 이렇게 꾸려가면서 사업을 야기할지 아니면 인수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제기하면서 또 시장에서는 그 BHP 필리턴에 대한 향후에 어찌 보면 BHP 필리턴이 광산업체 중에서는 3위 업체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1위나 2위 업체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아직까지 여력이 좀 충분하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슈로 제기되든지 일단 시장에서 좀 많이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가 좀 많다는 게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일단 또 뭐 자세한 사항은요. 일단 뭐 포타시는 한 386억 달러 정도의 386달러 정도의 일단 주당 인수 가격을 이제 제한했는데요. 일단은 뭐 포타시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지금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뭐 향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적대적 인수를 통해서라도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성화를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뭐 이런 인수하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정권가에서 더 큰 그 영향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네. 뭐 JP 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밑작자에 좀 많이 들어갔던 게 특징인데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금융가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될 것도 지금 이제 진행으로 나서려는 그런 풍토가 좀 많이 지배되는 게 좀 많이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예대 마진율이 좀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세 확장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진 상태에서 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의 그 금융개혁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은행들의 경우에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위축된 상태에서 이런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자문 수입료가 굉장히 큰 폭의 큰 이런 빅딜을 성사함으로 인해서 그 상업은행 시대를 다시 한번 더 열어가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의 특징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좀 특징인데 뭐 이에 따라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업종에 대한 이렇게 M&A 관련주도 많이 호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아르셀로미탈이라는 1위 철강 기업도 이제 US 스틸을 이제 인수하겠다는 그런 네네. 소식이 나오면서 US 스틸이 좀 이렇게 4.8%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시티그룹도 이제 리포트를 하나 통해 가지고 네. 주택 시장에 대한 M&A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예. 라일랜드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메리티지 홈즈라는 이런 기업들도 한 4%대에서 3%대에서 4%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 M&A가 좀 이제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그 토양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시장에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BHP 필리턴 같은 기업들이 일단 인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호재성 멘트 때문에 좀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타시 그 전일에 처음 BHP 필리턴을 인수 제안 받았을 때 이미 20%대 후반까지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어제 또 다시 제2차 얘기가 나오면서 한 3% 이상 추가적으로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한 30% 이상 올랐네요. 자, 그런데 에너지주는 조금 약세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업종별로 분위기를 따지자면 말이죠. 아까 은근슬쩍 이 BHP 필리턴 M&A 재료 때문에 은행주가 좀 강세를 띄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가 좀 떨어졌나 봐요. 원유 재고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원유 재고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석유협회랑 그다음에 그 에너지정보청 두 개가 그 발표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좀 전망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에너지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재고를 많이 발표하는데 원유 재고는 한 80만 배럴 정도 감소를 나타냈고요. 예. 그다음에 석유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휘발유에 대한 그 재고를 좀 나타내는데 한 300만 배럴 정도, 약 한 300만 배럴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는데요. 예. 일단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에 좀 많이 이렇게 기출을 주목하다 보니까 원유 재고를 비율로 따져버리면 이제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80만 배럴 하향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에 대한 그 오히려 그 기대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휘발유 재고를 발표했던 석유협회에 손을 좀 많이 들어줬던 게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300만 배럴 이상 그 재고가 지금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에 대한 원유재에 대한 그 부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우리 유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표가 하나 굳이 나왔다면 나왔다는 것이요.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 정도인데 15개월 내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도 일단 신청이 한 13% 정도 증가했던 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더 컸던 게 이제 리파이낸싱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게 특징인데 리파이낸싱 부분 같은 경우 신청이 한 17% 정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5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좀 많이 나타낸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실제로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에 대출됐던 부분이 이제 다시 리파이낸싱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리파이낸싱 비중이 80% 이상 되는 게 이 모기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은 향후에서도 계속 이렇게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조금 더 낮은 모기지 금리 쪽으로 자꾸 갈아타는 그런 리파이낸싱 쪽의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유럽 쪽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주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호재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른 큰 모멘텀은 일단 시장에서는 특별히 없었고요. 그 M&A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던 그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감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다 0.3에서 0.9% 정도 일단 그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모멘텀이 없었던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가는 재고 증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셨었는데요. 금값의 상승세가 지금 좀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최고점이 온스당 1260달러도 뚫은 것이었는데 지금 1230달러까지 일단 왔네요, 다시. 예, 맞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그 주가가 좀 그렇게 조정 국면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좀 안전자산 금값에 네.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231달러를 선을 또 회복했는데요. 1200달러 선을 지금 회복한 이후부터도 좀 꾸준하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 네. 일단 뭐 금값에 대한 그 추이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금값 같은 경우 최근 들어가지고 원래 달러화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에 그 부분과 그다음 금값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많이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으면서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한번 모멘텀을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향후에 좀 안전자산에 대한 그 마진율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금값 상승세는 다시 한번 좀 아직까지 좀 두드러질 특징인데요. 일단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호민을 못 받는 상황에서는 금값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힘을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달러나 유로 쪽은 일단은 방향성 탐색 구간 정도였다. 일단 뭐 큰 폭의 어떤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시장 쪽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오늘 밤에 나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보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간 고용지표 포함해서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표 한번 일정 볼까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주목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밤에 좀 발표될 지표 중에가 세 개 정도가 발표되는데요. 세 개 다 좀 주목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예전에 좀 마이너스대로 좀 떨어졌는데 일단 예상치가 다시 또 플러스권으로 좀 돌았습니다. 0.1% 네.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치가 5.1 정도의 그 지수 인덱스가 나타났으면 예상치 한 7 정도에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을 나타내면 이제 확장 지수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까지는 예상치도 좀 확장을 좀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5월 달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21.4 정도로 인덱스가 나타났는데 네. 그때 최고치 이후에는 좀 많이 그 회복이 좀 많이 둔화됐던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47만 8천 건 정도로 그 이전치에 비해서는 좀 약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 좀 이렇게 지켜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지표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밤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제조업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쪽의 제조업 경기 분위기 어떤지 뉴욕 쪽은 이미 한번 발표가 됐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고용 관련 지표 경기 선행지수가 또 플러스로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되는지 여부들 오늘 밤에 챙겨야 될 지표가 꽤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형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 또 M&A 재료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미 176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흐름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망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1761.99 거의 1762로 끝났는데 이렇게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컴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최근에 지수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의 그 주가 상승폭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30-40%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런 컴백에 대한 그런 상승의 이유를 한번 보시면, 예.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6일 만에 거래소에서 약 1,400억 가까이 1,400억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기관과 개인들이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지수 좀 하락을 좀 막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이었었는데, 예. 그동안 주요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함으로써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복귀하자 확실히 일단 증시는 1760까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740선대에서 곧바로 이렇게 또 60선대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CJ 오쇼핑 등등의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좀 강력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이유,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또 우리 경기 선행지수하고 같이 3분기 내에 또 4분기 올 연말 안까지는 플러스로 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중국주가 또 계속 움직여요. 예,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버팀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네. 국내 시장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 시장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중국 쪽에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 많이 연동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중국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중국 차트가 지난 7월달 2,300선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2,600선대까지 약 30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달 고점 이후에 이제 하락했던 그런 정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요. 네. 2,600선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향후 이제 2,700에서 800선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차트를 조금 더 연장해서 보게 되면요. 지난 하락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장선을 긋게 되면 네. 기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약 2,800선 지난 작년도에 이제 8월달, 9월달에 형성됐던 저점 부근 2,800선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와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의 흐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시장이 1760선까지 올라오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졌다라는 느낌이 우리 증시도 들고 외국인들도 컴백을 해줬지만 문제는 시장의 질이 과연 좋은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도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싸서 자동차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도주가 상당히 좀 부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2009년, 2010년 주가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좀 실망스러운 수준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한번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7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을 다 밑으로 이제 위로 깔고 위로 이제 올려놓고 밑에 이제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13만 원대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최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기존에 이제 주도주를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가 지수도 역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면서 네. 업종별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빨랐던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도주가 다시금 나타날 때까지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주가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주도주가 못 간다면은 결국에 지금 한 1720선대 정도에서는 일단 바닥이 다져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결국 위쪽으로도 룸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방식으로 우리 지수가 산정이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1720이 만약 지지선으로 본다면 위쪽에 새로운 박스권의 상단은 어느 정도가 되려는지 궁금하고 또 정말 박스권에 다시금 접어든다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네. 지수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수를 이제 산정을 할 때, 네. 주가 이제 상승폭 대비 몇 프로가 이제 되돌림하고 또 몇 프로가 또 되돌림하면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치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긴 하는데요. 네. 그런 흐름들이 거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그 7월달 저점 대비해서 이제 8월 고점 해서 정확하게 1720선 터치를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이거는 한 50% 되돌림 비율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공교롭게도 21선이 1760선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보면 갭을 이제 지난 그 5일 전에 갭 하락했던 부분을 정확히 메우면서 네. 또 21선에 딱 정확히 터치하고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전일 미국 시장도 좀 약간 그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향후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1720선에서 1770선 단기적으로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IT 자동차 주도주가 부재하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을 살지 아마 고민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쪽을 사면 좋을지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대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순환매도 돌아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강세를 띄었던 IT와 자동차는 한 1% 내외씩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좀 강했었던 업종은 은행하고 화학이 아니었나 싶은데 은행은 뭐 다들 순환매로 한 번쯤 매기가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고 화학이 수급도 좋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고 그래요. 화학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네. 계속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업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화학 업종이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지난 뭐 4월 달부터 13,000원대부터 벌써 24,000원대까지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 흐름도 보시게 되면 나머지 여타 그 주도주들의 흐름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에서 LG화학은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학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학주 관련주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주도주가 완전히 부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LG화학이라든가 하나케미칼 같은 정도로 좀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IT 자동차는 좀 부재한 가운데 화학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사실 그에 앞서서 IT 자동차 화학까지도 뭐 기존 주도주 군에 많이 넣어주셨었죠. 그때부터 화학은 사실 상승 엔진을 켰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견조한 화학 역시나 좀 유망하다. 화학이 꺼지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학 쪽은 좀 볼만하고 종목도 2개 찝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 볼만한 쪽은 어느 쪽이 더 있는지요? 예, 앞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국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도 별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좋다고 일단은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과 내수 관련주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그 건설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을 보여주고 중국 내 이제 철강 그 가격을 좀 인상할 가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내수 관련주들과 그냥 최근에 이제 그 제약주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해서 뭐 동아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이렇게 건설, 내수, 제약 관련주들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역시 내수주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건설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금 매기가 한 2번 정도 또 들어갔었었죠. 제약주도 일부 한번 편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경기 둔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도 좋고 하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 선행지수 지금 플러스 쪽의 얘기도 나오는 와중에 금리는 결국 한 템포 쉬었을 뿐 인상될 것이어서 보험이라든가 은행 이쪽은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설사 부진하다 할지라도 주가가. 예, 일단은 은행과 보험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냐인데 금리를 이번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금리 관련주들이 은행과 보험업종들이 이거 향후 그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일단 네. 그렇게 좀 여겨졌었는데요. 지난 17일 날 그 한정숙 한은의 총재가 서울 파이낸셜 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금 물가 관련돼서 좀 시그널을 이제 그 경고를 보면서 9월 달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그런 그 시그널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은행과 보험업종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들이 보험과 은행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은행이라든가 보험 쪽에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홀딩하고 계신 그래서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은행하고 보험 얘기다라고 하시면서 좀 주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꼽아 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 하나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던 현대 그린푸드 그 얘기도 아마 말미집에 좀 코멘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좀 보험 업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했는데요. 네. 삼성생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요. 일단 먼저 좀 차트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 차트를 보면 일단 11만 원대 지금 이제 7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한 8% 정도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1만 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을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11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11만 원 초반대까지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삼성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내 가장 높은 신계약 수익성을 보이는 업종이 이제 종목이 삼성생명입니다. 이런 안정성과 뛰어난 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시장에 그러한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다음 9월 10일이죠. 그때 이제 코스피 200의 네. 특례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며칠 전에 그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 매도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삼성생명을 편입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목을 매도했던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네. 얘기도 나오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그러한 움직임들 본다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이평선이 지금 수렴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마의 11만 원대를 좀 이쪽으로 쑥 좀 뚫어주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삼성생명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5월 12일 날 이제 상장이 되면서 1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공모가도 훨씬 하회하는 9만 5천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굴욕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뭐 대장주 또 삼성그룹주의 이제 대장주답게 11만 원대까지 공모가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죠. 밸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 정도 밸류는 줄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대표주로서 이러한 주가 흐름은 앞으로 향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11만 500원 어제 전일 종가였는데 11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2만 5천 원 정도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05,000원.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다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가격은 좀 짧게 자꾸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현대그린푸드 의견만 간단하게 여쭤보죠. 목표가를 한 13,000원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주 차곡차곡 잘 가고 있어요. 예, 일단은 현대그린푸드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왜 이제 신고가 종목을 좀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수급에 역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그 공매도 현황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공매도 현황이 지금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9,000원대였을 때 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수량을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9,200원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350원대, 예. 67,000주, 약 100만 주 이상이 9,000원 한 평균적으로 따지면 9,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쇼커버링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좀 돼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가를 상승하는데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현대홈쇼핑 뭐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네. 그다음에 나머지 현금도 상당히 우량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고 보면 향후 뭐 추가 상승은 충분하지 않을까.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지난번 오기철 차장님이 언급한 이후 그날 사신 분들은 13,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그린푸드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가 수혜 대상을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생 경영을 내놓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폰4의 예약 첫날 하루 13만 명 이상이 접수해 폰스토어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삼성도 화이트 갤럭시 S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붕괴를 비롯해 유난히 대형 금융위기가 많이 터졌고 전통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나쁜 시기인 9월, 뉴욕 증시의 이른바 마의 9월 진입을 앞두고 증시 폭락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점 폐쇄 조치를 취할 만한 불법 행위까지는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인구 구성 또한 단일 민족에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갖고 8월 19일 이슈는 서울경제TV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LG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LG그룹에 이어서 드디어 삼성이 1조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협력업체들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어젠 또 포스코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베너핏 쉐어링도 있었는데 포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어제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가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갖고 또 1, 2, 3, 4차까지 협력업체들을 모두 모아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뭐 알려진 내용대로 이제 협력사들 중에서도 1차 협력사 이외에도 2, 3, 4차 협력사들까지 좀 상생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협력기업과 포스코까지 해서 26,933개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먼저 포스코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 내용이 2, 3, 4차 협력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약관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정기적으로 제품별,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소고객사들의 다음 분기에 가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포스코는 현재 조성해놓은 7,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펀드에 대한 대출 대상을 기존 1차 협력기업에서 2, 3, 4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현행 1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방식이 2, 3, 4차 협력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자, 상생 협력 방안이 정말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통신업계에서도 상생 협력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미리 뭐 예정이 돼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최시중 네. 방송통신위원장이 KT, SK텔레콤, LGU+, 삼성전자, LG전자 등 통신업계 CEO들을 만나면서 네. 좀 간담회 자리에서 뭐 우리도 좀 상생협력 방안 내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쓴소리를 하면서 뭐 여기에 거의 화답을 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일단 최 위원장이 CEO들에게 대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필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통신 분야의 상생협력은 단순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만이 아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KT 이석채 회장이 우리 뒤에 중소기업에 눈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화답을 했는데요. 네. 상생협력의 의지를 좀 보였죠. 지난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및 투자펀드 운용에 1,26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를 2,4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만할 SK텔레콤 사장도 최근 이사회에서 개인 개발자 및 중소협력사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에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또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고요.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은 중소기업에 매월 2차례에 걸쳐서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면서 또 4개월간의 수요 예측 물량을 협력사에 매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통신업계도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를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지원할 때는 말이죠. 자, 이제 8월의 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점차 9월로 달력이 하나하나 지금 날짜가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9월 하면 참 안 좋은 날로 잔인한 시기로 꼽혀지고 있죠. 이른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붕괴도 역시 2008년도 9월에 있었었고요. 이런 각종 대형 악재들이 9월에 쏠려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수익률을 보면은 매달 9월이 가장 낮았었다. 라고 해서 지금 9월을 코앞에 두고 벌써부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번 9월은 괜찮을 것이다. 낙관론도 있는 반면에 역시 9월에 대한 어떤 증시 폭락설, 이번 9월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비관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요? 네, 뭐 지표나 지수상으로도 약간 좀 비관론이 나올 만한 뭐 그런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증시 폭락을 암시하는 기술적 분석인 또 기술적 분석 패턴인 힌덴버그 오맨이 좀 3년 만에 나타난 데 이어서 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좀 7월부터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관론자들이 좀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좀 스타트를 끊었죠. 지난 13일자로 보도한 폭락이 우려되는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내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CNBC의 인기 프로그램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진 크래머가 조목조목 좀 반박하면서 폭락하지 않을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 10가지 글을 좀 이렇게 딱 맞대어 놓고 좀 살펴보면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명 경제학자인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의 시장 측정법을 중시로 분석해서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싼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크래머는 이와 반대로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게다가 채권과 비교하면 또 주식은 놀랄 만큼 싼 정도다라고 좀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미 위험 투자관리자협회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크래머가 투자 심리를 평가하는 불배어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은 좀 투자 심리가 좀 더 올라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과 크래머는 미국 주택과 고용시장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계와 기업, 주정부, 연방정부 등의 빚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믿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앙 수준이다. 은행의 차압 건수가 올해 안에 100만 채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디플레이션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판단이었는데요. 네. 크래머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의 척도인 물가 연동 채권의 수익률이 1.29%밖에 안 된다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또 채무 상황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보유 현금은 이미 넘치고 있고 또 개인 신용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뭐 어떤 게 또 맞는지는 뭐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긍정론이 좀 더 뭐 우세했으면 좋겠다는 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앞당겨진 이란 제재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 쪽의 얘기를 지금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보폭을 맞춰줄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란 멜라트 은행의
서울 지점의 폐쇄 여부에 대해서 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감원이요 정기감사에서 이란의 멜라트넥 서울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딱히 불확실 거래 정도는 포착이 됐는데 문을 닫게 할 만한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이른바 불법 행위까지는 지금 포착이 안 돼서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미국이 좀 이미 마감 시한을 앞당겨서 이제 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고 네. 정부도 이에 좀 보폭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막 먼지를 털면 이제 막 털어서 먼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먼지가 아주 미세한 먼지 정도에 불과했던 네. 거죠. 그래서 좀 가장 자연스럽게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좀 정부 안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일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서 공증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뭐 이런 방침이었는데 사실 뭐 위계 사항을 지금 밝혀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내부의 이야기들이고요. 멜라트는 서울 지점에 대한 처리가 발등에 불어 떨어진 불이지만 좀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뚜렷한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게 되더라도 좀 이란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멜라트은행 제재 발표 이후에 지금 시중은행들이 거래를 거의 중단한 상태고 또 기업들의 이란에 대한 송금 루트가 사실상 끊긴 상태거든요. 네. 또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 8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수출입 거래까지만 또 허용해주고 이후 발생한 이란과 관련한 수출입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좀 일단은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아이폰의 날이었죠. 아이폰이 연타석 홈런을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아이폰 4는 9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3에 있어서 지금 이 4G까지 어제 예약으로 접수만 받았었는데요. 예약 접수 첫날 무려 13만 명이나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뭐 16차 예약에 성공했다며 좋아했던 주변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일단 첫날이지만 예약 첫날이었는데 가히 폭발적인 인기예요. 네, 뭐 거의 오전 6시 개시가 되자마자 8만 명이 동시에 몰리면서 거의 사이트가 폭주했습니다. 예. 뭐 각 다운돼서 뭐 이제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 전날 이제 KT 측에서 서버를 아주 증설했다. 아주 서버 다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이 딱 열렸는데 이제 접속이 안 되니까 뭐 트위터나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네. 분위기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11만 명이 돌파했는데요. 어제부로.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시간당 1만 2천 대꼴로 예약이 된 셈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아이폰 3GS 예약 접수 당시에는 예약 가입자 6만 명을 돌파하는데 5일이 걸렸지만 같은 수치로 늘어나는데 아이폰 4는 겨우 3시간 45분 만에 돌파를 한 거죠. 접속자가 빚어졌던 오전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무조건 폰스토어 아이폰 4였고요. 또 트위터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폰 4 예약 판매에 대한 뭐 그런 수기가 뭐 계속해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약은 일단 성공을 했는데 밤잠을 설쳐서라도 말이죠. 이 예약하신 분들이 실제로 아이폰을 손에 쥐게 되는 날은 언제쯤이 되는 건가요? 예,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아직까지도 미정입니다. 일단은 KT 내부에서도 9월 중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좀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초기 공급 물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발송 그룹별로도 또 언제가 수령일이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약을 1차수, 2차수식으로 그룹을 묶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룹별로 아마 수령을 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이 물량 규모에 따라서 또 1차수랑 2차수가 뭐 하루에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겨우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는 앞으로 일주일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질 수 없는 갤럭시 S도 어제 하이한 갤럭시 S 폰을 내놓으면서 맞불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아이폰 4의 화이트 모델은 글쎄요, 한 내년 정도 돼야만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화이트가 나중에 나온 이유가 블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 블랙이 먼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갤럭시 S 그리고 아이폰 4G의 화이트 모델 간의 대결은 아마 내년 정도 돼야 좀 진검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좀 짓고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 얘기를 좀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10년 정도면은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인구도 이제 10년 정도 뒤면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 단일 민족에 대한 꼬리표도
떼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개발원의 2009 한국사회 동향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10년 내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005년에서 2010년에 0.3%로 추정이 됐는데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0년 뒤인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대비 13.1% 감소한 4,23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결혼 이민자 급증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2008년 혼인 통계를 한번 보면요. 2008년 전체 결혼 중에서 외국인과의 결혼 비중이 11%였습니다. 1990년 1.2%에 비해서 거의 그 비중만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앞으로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경고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현재는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5명의 노동 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께에는 심지어 노인 인구 한 명이 한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1인당 한 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050년에 국내 총생산 대비 10%를 넘고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연금 체계에 대해서 뭐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 좀 아무래도 논란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ECN 이슈는 서울경제TV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른 것인데 큰 폭은 아닙니다. 강보합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는 10포인트가량 0.1%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굵직한 기업들, 유통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다우가 1300선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지만은 월마트의 대형 라이벌 유통업체를 할 수 있는 타깃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상승으로 턴을 해서 결국엔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HP 빌리턴의 M&A 재료도 이틀 연속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포타시에 대한 인수 제한을 한 번 거절당한 BHP 빌리턴이 다시금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라도 인수를 적대적으로 꼭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밝힌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또한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하지만 관망세도 짙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주간 고용지표, 그리고 필라델피아 쪽의 제조업 지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일단 지표는 없는 와중에 유통업체들의 실적을 보고 아주 소폭 위쪽으로 움직여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1760에서 오늘 한 70 정도로까지만이라도 한 발짝 좀 떼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